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수요일 6월 14일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또 별도의 꼭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왜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거 얘기가 없나요? 또는 제가 오늘 좀 막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자체가 좀 변경될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도 있고, 좀 별도로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고 싶었던 주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또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밀어놓겠습니다. 밀어놓고 오늘 뉴스 조금 주요한 이슈들만 몇 개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읽고 있는 뉴스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단속 얘기고, 아직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으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겨웠어요. 이건 뭐 읽을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 다 카더라고 뭐 독점, 단독 이렇게 해서 올리는 기사들도 결국 뭐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방향이라더라, 저런 방향이라더라 얘기라서, 구체적인 거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 나중에 보도자료가 나와도 그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부동산 대책 이런 거는 오피셜한 걸 나오는 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면 조금 제한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중개업소 단속들 지금 어제부터 계속 강도 높게 가고 있다. 뭐 얘기 나오는 개포, 압구정, 뭐 반포, 이제 강남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에 이제 부동산 단속 나가서 이제 좀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 닫고 일단 지켜보자. 일단 그래서 뭐 일주일 휴업 하신다는 데도 있고, 뭐 일단은 좀 분위기 쉬어가면서 분위기 보겠다 이런 지역도 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단속이 효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목소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냐면, 일단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강남에, 개포에 부동산 살려고 맘먹었던 매수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사고 싶어도 안 사죠. 괜히 물건 물어보려고 갔는데, 만약에 투기대책반 들어와서 단속하고 걸리면, 나는 순수하게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러 왔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투기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모양이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몸을 사리게 돼요.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매수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면요, 매도 호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래를 하고 싶은 매도인들은 있는데, 매수가 이런 식으로 좀 잠잠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뭐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난 내가 원하는 금액 받고 팔래, 이렇게 막 높은 호가를 유지하는 그런 매도인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이 거래가 안 되게끔 이제 틀어막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대책 그냥 단속만 나가겠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핀셋 규제책, 부동산 규제책으로 가격이 못 오르게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니까 기다리라는 내용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달려나가서 집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는 대책이다. 오늘 사실 이거 관련해서 좀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좀 그래서 잠잠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는 일단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좀 단기 급등한 가격들을 좀 낮춰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과정에 부적절한 어떤 불법 거래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계도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는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시 대형 시프트 2035년 접는다. 쉐어하우스 활용, 이런 아시아신문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입된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인근 주변 시세의 뭐 한 80% 선으로 해서 2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전세주택,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 그래서 시프트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벌써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지금 시프트는 주로 이제 2007년이니까 진짜 10년이네. 10년 됐는데 이게 재건축 사업에서 시프트가 있습니다. 반포 레미안, 반포 자이 아파트에 이 대형 시프트, 장기주택 전세, 장기전세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도입할 때 뭐였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됐어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돈으로 뺏어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을 집어넣는 것도 이제 임대주택 공급 이런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기부 체납받고 건물값만 내주고 이제 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정비 사업에 시프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설형, 그러니까 매입형이 그런 거예요. 건물값을 주고 서울시가 사와서 장기전세 주택을 저렴하게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있고, 건설형은 아예 지을 때 시프트 형태로 아파트 단지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장기전세 주택으로 계속 활용하려고 해서 지은 집들. 그래서 2007년부터 이렇게 쭉 공급한 세대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형 공급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은 데에서 이제 매입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애초에 이제 택지 지구라든가 서울시 안에 마곡 지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을 때 그 안에 상암도 가면 상암 2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들을 해 왔는데, 서울시 안에도 이제 택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건설형 장기전세 주택 공급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형 장기전세 주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장기전세 주택이 공급 물량이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일반 40평대 아파트 이런 것들도 물량이 있었던 거예요. 물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85 초과 대형 장기전세 주택을 2015년까지는 공급한 물량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짓지 않을 거고, 그렇게 공급해놓은 물량들도 다시 재임대를 놓지는 않겠다. 딱 끝나는 거는 2035년, 2015년에 공급할 때 20년 기한으로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그 물량들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뭐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매각을 진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여기 보면 85 초과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대 50% 정도로 매우 낮지만 서민 중대형이기 때문에 서민 입주도 안 되고 들어가는 조건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래서 또 그 관련해서 유지하고 뭐 하는 거에 서울시 돈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도입한 목적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한 물건의 크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질을 하겠다. 예, 이렇게. 뭐 사실 이 내용을 그렇게 체감하실 만한 제 구독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상식 차원에서 얘기해봤습니다. 갭 투자 얘기를 한번 진짜 이 갭 투자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이게 갭 투자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갭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간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그래요. 정부는 택지를 조성해서 임대주택을 만들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왜? 돈이 별로 없으니까. 택지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가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땅을 수용해야 되고 사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왜 내 땅을 헐값에 파냐, 열받아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공공택지 땅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 임대 부분을 민간에, 결국 정부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개인이 돈을 내야 돼요.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줘야 되는데, 정부가 바라볼 때 민간 사업자는 두 종류인 거죠. 저 같은 개인 또는 기업, 개인이나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서 세를 많이 놔주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못하더라도 이런 공급 물량들이 채워주니까 전월세 가격, 임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뉴스테이고, 기업들이 임대 나라 뉴스테이고, 개인들이 그냥 네가 들어가 살지 말고 계속 임대만 놓으세요. 적어도 최소한 일단 한 번 사면 4년 이상은 무조건 임대 놓으세요. 대신 세금 깎아줄게요 하는 게 이제 주택임대사업. 그 다음에 이제 4년 말고 한 8년은 세놔주세요. 그러면 더 혜택을 드릴게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중공공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거래가 제한되는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제도가 강제가 되냐면요,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못 올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만약에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내면 연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립니다. 그 8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유지를 해야 되지만 연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려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으면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사람이 전국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막 갑자기 폭등하는 부분을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커버해 주니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자꾸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던 사람들을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대를 놓는 사람들한테는 또 과세해서 세금도 걷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 신문에서는 보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로소득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갭 투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높은 전세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었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난만 하는 거는 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세에 사는 사람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임대인이 사줬기 때문에 전세가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갭 투자하는 사람이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를 이렇게 해놓고 매매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가를 막 끄집어 올려서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항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보면 내용이 그래요. 김현미 후보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소유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이제 지금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든 다주택을 가는 건 좋으나, 임대주택을 그렇게 해서 공급해주는 건 좋으나, 제도권 안에 들어오라, 이런 거죠. 아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료도 연 몇 % 이하로 제한해서 니들이 알아서 임대를 놔주시고, 뭐 소득 보는 건 좋지만 세금도 내시고, 이렇게 제도권화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많으면 뭐 굳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부가 임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를 좀 가이드할 수 있는 어떤 키를 쥐게 되는 셈이 아니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그다음에 세금 강화,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 여러 개 들고 있으면 니들 죽는다, 공포로 이렇게 막 그 당시에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제 밀어내려고 했다고 하면, 그게 결국 이제 세부 전가 자체가 세입자한테 가는 것들을 정부가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이 정부의 제도권화로 들어오면 달콤한 게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지금 신정 뉴타운 1-1구역,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1순위 청약일이죠. 청약 접수 이제 마무리되고 이따 조금 있으면 1순위 경쟁률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보통 전날 특별 공급 소진율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에 어디에 쏠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청약 전략 짤 때 유리하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관심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특공 소진율이 나왔어요. 20평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공급 물량이 없었고, 이제 30평대 84제곱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84제곱미터 특공 소진율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42% 정도가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비교했던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최근에 좀 운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앞서서 분양한 단지들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던 부분이 이런 지금 특공 소진율이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온 원인이지 않았나 뭐 생각은 듭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소진이 다 된 타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물량이 아무래도 좀 84E 타입이나 84A 타입, 뭐 이런 84K 타입, 평면 좋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모두 소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청약 결과도 뭐 소진율 보면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겠구나. 물론 이제 공급 물량이 얼마 없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뭐 일단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요. 뭐 이따가 이제 내일 아마 뉴스 읽어볼 때 특공 소진율, 내일 그 1순위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1순위 청약 경쟁률도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제가 컨디션 좀 살아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잘 빨리 끝나면 다시 좀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다채로운 특집 방송들 포함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들 좀 모아가지고 별도의 클립들로 다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TV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